암호화폐 가격 등락에 따라서 이 달러 가치의 등락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부터는요, 지수 자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불꽃놀이장이다. 근데 공급 자체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곳들, 이쪽의 불꽃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경제연구원 한상환 고문님과 함께 현재 그 자산시장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산시장 가장 큰 변화로 보면 지난 밤 사이에 비트코인만이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뭐 많게는 30% 이상 폭락을 했어요. 네네. 지금 일단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전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인데, 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좀 추세적 그 자산 시장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부터 확 들어오시네. 네.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지난밤에 원자재 시장도 많이 그렇죠. 구리도 막 몇 프로 빠졌던데. 네, 오늘 뭐 원자재 시장은 오늘 미국 야간 선물 시장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긴 하던데, 이런 자산, 그러니까 원자재나 뭐 암호화폐도 우리가 지금, 저는 암호화폐를 뭐 별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나 이게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놓고 보면 금이나 뭐 암호화폐나 원자재나 얘들이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달러 가치 올랐네? 그러면 얘들은 가격이 떨어졌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반대로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암호화폐가 원화로도 거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산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그러니까 그 척도로 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얘들은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달러가 이제 강해지면 얘들은 값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중에 그 암호화폐 자체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암호화폐나 뭐 원자재나 다 똑같이 얘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가 원칙이고요. 이제 증권 분석은 그거보다는 좀 다른 얘기인데,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들은 가격이라는 게 원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식 그러면 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PBR도 있고. 그러니까 걔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준거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 중에서 이제 통계학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얘들은 일정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들의 가격은 과거의 기록의 흔적입니다. 네. 과거의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여기 가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 것도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서 반영된 가격으로 흔적으로 남아서 오고요. 또 중국에서 지금 그 비트코인 전면 금지하겠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그 금리가 확 튀니까 달러 강세 바로 튀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한꺼번에 더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세 가지 충격이 누적이 되면서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그 말, 다음에 중국의 긴축,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다음에 달러 강세. 그렇죠. 동시에 터니까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중에 때 제가 아까 본 바로는 달러로 3만 5천 달러인가 얼마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해도 6만 달러 넘어서 이거 뭐 1억 간다, 얼마 간다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 거니까 하루에 30% 떨어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직전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시장이 흔들릴 때 네.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모든 그 위험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포함한 네. 위험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냐, 네. 혹은 저쪽의 유동성이 이제는 빠져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식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지나가는 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암호화폐를 지금은 전혀 거래를 안 하는데 그래도 암호화폐 가격을 되게 꾸준히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일정 부분 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등락에 따라서 이 달러 가치의 등락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이걸 보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벤 버냉키가 의장을 하던 시절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 그렇죠. 예. 네. 지금이 요즘 지금 현재 요 시기가 테이퍼 텐트럼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벤 버냉키 때는 이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훅 하고 던지니까 심하게 요동을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덜 요동치게 된 게,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이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연준의 위원 중에 한 명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의사록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의사록에서 회의에서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얘기를 한번 했고, 다음에 옐런 그 재무장관이 금리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소비자 물가 4.2%가 튀어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시장의 무게중심이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남으면 실적이 나는 주식들은 올라가고 실적이 안 나는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시장의 무게추가 넘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아주 발작을 하듯이 요동을 치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테이퍼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등등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뭐 장기채 보유하고 있는 장기채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는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것들을 할 거냐, 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해가고 적응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다. 다만 요번에 테이퍼링을 언급했을까 안 했을까 연준이 네. 그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다들 언급했을지도 몰라, 안 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언급이 돼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심하게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렇게 왕창 빠지면 겁납니다. 그렇죠. 네, 그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왜냐면 또 우리 마음속에는 네. 지금은 많이 오른 상황 아니야? 이런 그렇죠, 인식이 그렇죠. 같이 있기 인식이 때문에. 있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빠지면은요, 소위 시쳇말로 이 심장 쫄깃쫄깃해집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원자재 슈퍼사이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고 거기에 버블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자재 무지하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죠? 제가 작년에 처음 나와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작년 초에 한 5월 이때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5월이었던가요? 원유가 원유 선물 시장, 현물 인도 방식의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지금 65달러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격으로 한 100달러가 올라왔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거를 치면 이건 상승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승률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시장이 쭉 하고 달려왔는데, 제가 바로 그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요즘 철강주 많이 빠지던데. 예, 철강주입니다. 네. 철강주인데 그거 예상을 하고. 네. 원래는 사실 저는 계속 나와서 다른 데서는 말씀드리고, 오늘 솔직하게 깎게요. 네. 솔직하게 까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에도 성장주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작년에도 철강주에 들어갔어요. 처음. 그럼 작년에는 엄청 지루한 시간 보내셨겠네요. 보냈죠. 근데 작년에 제가 철강주에 들어갈 때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거 몰랐어요. 처음 들어갈 때. 네. 5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 아니 원유가 마이너스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는 세상인데 무슨 슈퍼사이클이에요. 낙폭과대 철강주에 들어갔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한 연말쯤 오면서 이거 슈퍼사이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연초에 뭐 일이 있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달려서 야, 이게 조정 한번 와야 될 때가 왔다 생각하고 한번 팔았어요. 그랬다가 더 비싼 값에 사서 실수했어. 네. 그리고서는 요번 장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인가에 이거 슈퍼사이클이 완전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제가 올인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려고 올인을 한 거예요. 저는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올인했는데, 제가 딴 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주식 초보 같은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누가 하시던데, 초보 같은 실수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여기 대본은 없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올인을 했고, 그게 이제 쭉 올라왔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매도 대응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빠지기 시작하길래, 오늘 말고 며칠 전에 빠지기 시작하길래, 빠지는 초반에 딱 팔았어요. 그럼 이번 조정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쭉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타자고 다시 올라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수는 좀 늘렸어요. 네. 전 많이 빠지면 다시 들어가서 주식을 많이 늘리려고 그런 건데, 반등하더니 바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왜 오늘 저 미국장이 쫄깃하게 기다리시는 거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원자재 가격 움직이는 거는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마이너스 나죠 지금.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저도 집어넣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낙폭으로 치면 금액으로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면 이제 잠자기 힘들어요. 그러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실적 내는 주식으로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중국에서 네. 철강석 어떤 뭐 이런 가격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 네. 이러면서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낙폭이 좀 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인플레이션 어떤 그 요소를 자꾸 누르기 위한 각국의 정부들의 어떤 노력이 계속 된다라는 어떤 전조 증상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뭐 각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쪽에서 너무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경기에 오히려 이제 악영향이 오니까 이거를 좀 눌리기 위한 노력들을 뭐 연준도 하고 있는 거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속도 조절들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원유 원자재 또 비트코인은 좀 다르고요. 네. 원유 원자재는 비트코인하고는 다르게 실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수요가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실제 수요가 아니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붙은 건지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철강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하고 호주하고 이제 한판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느 순간에 가서야 호주로부터 더 이상 철강 수입 안 해 이래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쇠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요가 붙어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앞단에서 수요가 잡아당긴 부분도 있고 가수요가 붙은 부분도 있고 근데 요번에 가수요가 빠지겠죠. 며칠에 걸쳐서 빠질 거예요. 지금 뭐 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시아 시장이니까 오늘 하루에만 그전에 한 230몇 달러 같은 게 2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수요가 붙었던 부분이 빠지는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거는 실수요로 올라온 부분 선에서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철강석 이쪽이 오늘 제일 타격을 본 게 철강 쪽이 원자재 쪽이 제일 타격을 받죠. 그렇죠. 어젯밤 보니까 구리 가격도 4%대인가 뭐 상당히 많이 그랬죠. 빠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저는 주로 코스피만 보는데 코스피에서 제일 타격을 본 게 조선하고 철강이죠. 오늘 조선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같은 동네들이잖아요. 그 동네가. 그렇죠. 조선은 실어 날라야 되고 철강은 그걸 실어 날라 가지고 온 거를 녹여서 쇠를 만들든 구리를 만들든 뭐 이런 걸 하는 동네니까 같은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며칠 정도 지나서 자리 잡는 가격을 보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가 나올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용인합니다. 그건 관계 없고요. 가수요가 붙는 부분들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재 가격,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현재의 주식시장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모님은 그 강세장의 연속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시장의 성격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말부터 이제 성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부터는요 지수 자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개별 종목의 장세. 개별 종목의 장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거를 증권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하는데 공무풍선 가지고 설명을 잘해요. 그래도 공무풍선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무풍선에 이제 이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게 유동성을 불어넣으면 공무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람을 불어넣는 거는 금융 당국이 돈을 풀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다 떨어뜨리고 안 되니까 뭐 채권 사고 뭐 하고 해서 돈을 막 밀어넣어서 공무풍선이 지금 이만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이 나빠지려면 공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야 나쁜 거잖아요. 바람 쭉 빠져나가 나쁜 겁니다. 그때는. 쭉 나쁜 건데 지금 그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냐? 지금은 바람을 집어넣던 거를 멈춘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 뭐 1,200억 달러 하긴 하지만 그건 뭐 종료된다고 보고 금리를 더 낮추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 바람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구간이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네. 그게 작년 구간이에요. 유동성 장세. 근데 지금은 바람을 이제 넣을 건 다 넣고 공무풍선 끝을 다 잡고 있는 상태예요. 공무풍선이 이만해졌잖아요.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은 더 안 넣어요. 그럼 지수는 올라갈 게 없죠. 그리고 어떤 장세냐면 이제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갈 데를 몰라. 네. 갈 데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제부터는 실적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어디가 실적이 좋다. 그럼 돈이 다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실적 좋은 섹터나 실적 좋은 종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불꽃놀이장이다. 불꽃놀이. 네. 개별 종목이 터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불꽃놀이 종목이 벌써 2개가 나왔어요. 우리 시장에. 조선주와 철강주? 아니요. 그거 조선하고 철강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개별 종목으로 2개가 왔어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1월 달. 작년 12월 1월에서 삼성전자가 불꽃놀이를 제일 먼저 터뜨렸어요. 네. 96,000원 갔잖아요. 96,000원 갈 때 그때 개미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어요. 거길로. 개미란 개미는 다 걸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뭐 170만 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치솟아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불꽃놀이였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워낙 큰 주식이고 이러기 때문에 불꽃놀이가 나와도 또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건 뭐 게 수요가 앞단에서 땡겨도 대응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꽃놀이가 나와도 다른 것처럼 이렇게 10배, 20배 터지는 주식은 아닌데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8만 원 하던 게 갑자기 96,000원 그냥 튀어 올라오고 수직 상승했잖아요. 삼성전자 수준에서는 무지하게 큰 불꽃놀이 터진 거예요. 네. 두 번째 터진 게 뭐냐? HMM이에요. 이런 주식이요. 불꽃놀이 무지하게 잘 터지는 주식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불꽃놀이는 보통 어디서 터지냐면요. 공급이 제한된 주식 산업에서 터져요. 네. 현대상선의 배라고 하는 거는 열척이면 열척, 스무척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배가 한 번에 실어날 수 있는 컨테이너의 개수도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지금 10개를 실어날 수 있는데 갑자기 15개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 또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의 동부나 이런 쪽에 동분제 서분제 하여튼 이런 미국의 항만의 그 하역 능력이 굉장히 오래돼서 제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이 조금 갈 때는 관계 없어요.
갑자기 막 몰리니까 거기가 못하니까 거기서 배가 다 묶여 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지난번 불꽃놀이 때도 그랬고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고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3,000원대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3,000원대부터 생각해보세요. 15배 터진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옵니다. 그런 불꽃놀이들이. 근데 그런 불꽃놀이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산업,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운 산업, 그런 쪽에서 불꽃놀이가 크게 터져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가 어느 건지 말씀 안 드리고 반대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니, 예를 들면 예. 삼성전자다. 예. 이게 이러면 아니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대를 만든다. 근데 저쪽에서 수요가 15만 대가 됐다. 그럼 야간 작업해가지고 15만 대 맞출 수 있어요. 공급이 굉장히 신축적이에요, 이 동네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신축적인 데는 불꽃놀이가 잘 안 터지고 삼성전자 제말 나온 정도는 불꽃놀이였고 근데 공급 자체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곳들 이쪽의 불꽃놀이 터지는 동네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불꽃놀이가 사실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군요.